여기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아내의 불륜 때문에 아이들이 남편이 아닌 것인가요? 오늘 비슷한 줄거리의 이야기를 즐겨 시청하세요. 조상 키트에 의존하지 마세요. 친자 확인 테스트 자녀의 혈통을 확인하고 싶다면 현지 의료 실험실에서 적절한 친자 확인 테스트를 받으세요. 혈통 테스트는 정확하지 않으며 친자 확인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 경우에는 합법적인 테스트로 이어지게 되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상황이 뒤집어졌습니다. 최선의 조언을 얻기 위해 최대한 많은 맥락을 제공하고 싶지만 친구와 이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배경 고등학교 때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5명의 멋진 자녀가 있습니다. 에이지는 33, 30, 28, 24와 14입니다. 제가 공유하려는 내용에 관계없이 저는 그들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가 완벽한 결혼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시절 연인이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 말다툼도 거의 없었고 사랑하는 남편이 해야 할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을 완벽한 배우자로 표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 시간이 길었고 그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항상 곁에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문제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내가 불성실하다고 의심한 적도 없습니다. 그녀는 항상 저를 지원하고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제 큰딸이 최근에 가게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제가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그녀의 친아버지가 아니라 그녀가 나에게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 사실을 나에게 공유했고 나는 그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의 첫 반응은 그녀가 내 딸이고 나는 항상 그녀를 사랑할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결혼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녀를 안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친자 확인 테스트는 혈통 테스트가 완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가 내가 그녀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소식은 나를 완전히 황폐화시켰습니다. 딸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딸을 몹시 화나게 한 불륜과 나의 감정적 반응 딸을 위해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는 그러지 못했다. 막내 빼고 다른 아이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아내의 불륜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었다. 일회적인 일이라면 특히 얼마나 오래전에 일어났을지 생각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학교에 다니는 막내 아이와 10대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상황을 다른 사람과 공유했습니다. 3명의 자녀를 두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항상 그들의 아빠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화가 난 생물학적 측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보세요. 그들의 확고한 지지는 지난 몇 주 동안 나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우리는 세 자녀 각각에 대해 친자 확인 검사를 실시했는데 놀랍게도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내 생물학적 자녀로 밝혀지지 않았고 이상하게도 이 계시로 인해 3명의 다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상황은 더 나빴습니다. 한 건이 불륜이 아니라 여러 건이 사건이었습니다. 이유를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더욱 참담한 기분이 듭니다. 아내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길 기대했지만 아내는 자백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진지하게 그녀는 테스트에 4가지 모두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일축했고 나에게 점점 짜증이 나면서 그녀는 심지어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있었다는 것처럼 말하면서 나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나를 믿지 않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했으니 증거가 너무 압도적인데 어떻게 그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조언을 구하기 위해 몇 가지 직접적인 질문을 할게요. 이것이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확신시킬 수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안심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적 붕괴로 인해 그들이 이것을 의심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막내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우리의 결혼 생활은 회복할 수 없는 것 같고 결국 그녀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가 나이가 들 때까지 하지만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나를 악당으로 묘사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 외에는 어떤 식으로든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아내와 함께 있었고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녀를 떠나는 것이 간단한 대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결혼 생활을 회복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5명의 자녀가 함께 있습니다. 이 스레드의 조언을 바탕으로 진지하게 고려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를 받기 위해 다음 단계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한 혼동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내와 내 큰 자녀 모두와 함께 막내에게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친자 확인 검사를 선택하도록 제안하여 전적으로 그녀의 결정에 맡기고 치료를 받으십시오. 의심할 여지 없이 내 정신 상태는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쇠퇴해왔으며 아내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내의 설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아이들이 정신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그녀의 태도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이혼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이혼을 준비하세요. 시간을 내어 제안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기된 몇 가지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귀하의 지원 및 조언 가계 결과에서 내가 그녀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우리 가족은 모두 아일랜드계이고 직계 가족 외에는 아일랜드밖에 친척이 없습니다. 나는 심지어 전형적인 빨간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그러나 내 딸의 혈통 결과는 영국제도 서유럽이나 북유럽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친자 확인 검사에서 두 자녀가 같은 아버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 두 큰 딸이 같은 아버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잉태했나요? 당신의 자녀 우리 큰 딸은 계획되지 않았고 다른 딸은 모두 임신했습니다. 처음 세 자녀를 적극적으로 시도한 후 몇 달 동안 매번 임신했습니다. 계획된 세 자녀는 상호 결정이었지만 막내는 아내가 30대 후반에 아이를 한 명 더 낳기를 바라는 결과였습니다. 그것에 동의했고 그녀는 우리가 노력하기 시작한 지 몇 달 후에 임신되었습니다. 불임입니까? 저는 임신 테스트를 받은 적이 없지만 우리가 계획한 자녀 중 생물학적으로 내 아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로 인해 제가 불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한 빨리 임신 테스트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이들과 힘든 대화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과를 많이 하면서 무너졌지만 자신에 대해 설명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어떤 폐쇄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몇 주 동안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고 나는 그녀가 결국 마음을 열고 나에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저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집에 돌아와서 그녀가 과도한 복용량을 복용하고 자신의 삶을 끝냈다는 가슴 아픈 발견을 발견했습니다. 내 인생의 사랑을 잃었고 나는 그녀의 행동에 대한 진실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을 되돌려 그녀의 실수에 관계없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이를 해결하고 싶었고 이제는 밀어붙인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 모든 시련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어머니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지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제 아이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할 수 있을 때 시간을 내어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이 영상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10년 전 제 전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고 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우리 관계는 좋지 않았지만 저는 완전히 놀랐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아내에 서면 허가 없이 집에 돌아가거나 아이들을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보호 명령으로 이 명령은 90일 동안 지속되었고 가족 중 한 명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하고 직설적인 강인한 변호사를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보호 명령을 받았지만 이러한 법적 절차에는 시간이 걸리며 아마도 90일 이내에 판사 앞에 서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는 경우 법원 명령을 편지까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내가 하루 만에 갱신을 하려고 했을 때 힘든 싸움이 되지 않았을 텐데 전 애인이 나에게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했을 때 나는 달리 갈 곳이 없어서 친구 집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아이들을 지켜보세요. 그녀가 보낸 이메일을 기다리는 동안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 명령과 서면 허가 없이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이런 일은 첫 주에 2번 더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그녀에게 그러겠다고 말했습니다. 약 20분 거리에 있는 이메일을 받을 때까지 현재 위치를 떠나지 마세요. 바로 다음날 그녀가 제가 아이들을 데리러 데려가도록 계획했던 서면 허가를 다시 보내지 않았음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학교가 내 직장과 가깝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지만 내가 필요한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제 시간에 출근하게 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없을 때 화가 나서 나에게 전화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그녀에게 법원 명령에 대해 상기시켰고 내가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녀는 그날 직장에 상당히 지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필요에 따라 드나들 수 있도록 포괄적인 허가를 주고 싶었지만 변호사는 내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반대했습니다. 법원 명령은 몇 주 후 그녀가 다시 한번 나에게 허락을 보내는 것을 잊었을 때 그녀의 남자친구가 집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는 차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직장에서 그녀의 직속 상사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직장 동료가 아이들을 데려와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했고 그 동료는 결국 이 소문이 직장에 빠르게 퍼진 상황을 일주일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관계 때문에 해고되었고 제 전남친은 그때쯤 직장에서 정직당했습니다. 내 집이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은 나중에 나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보호 명령을 제안한 사람이 그 남자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내가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내 전 아내는 그것에 대해 꽤 화를 냈습니다. 그녀 또는 가족에 대한 위협, 우리가 지원과 양육 시간을 결정했을 때 판사가 그녀를 꾸짖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의도적이고 해로운 부모의 소외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이제 꽤 잘 풀리고 있는 10년의 긴 이야기 중 2번째 부분입니다. 남자친구가 내 아이의 양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남자친구를 정중하게 대했지만 기회가 있으면 그에게 다시 연락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작은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실제로 나에게 기회를 주었고 나는 함께 달려왔습니다. 거의 3주 정도 됐는데 이제 제 아이들은 대부분 다 컸어요. 일부는 대학생이고 일부는 12학년이에요. 대학생들은 나와 함께 살고 고등학생들은 여전히 엄마 집과 내 집 사이를 오가며 나 또한 재혼했어요. 아내와 나는 각자의 차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어딘가로 가야 할 때를 위해 그녀는 미니밴을 소유하고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만 차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쇠 세트가 한 세트밖에 없기 때문에 공기를 연결했습니다. 태그를 달면 약 3주 전에 열쇠를 분실했을 경우를 대비해 위치를 추적하는 작은 장치입니다. 제 큰 아이 중 한 명이 밤에 밴을 타고 나갔지만 결국 7시쯤에 엄마 집 소파에 머물게 됐습니다. 다음 날 다른 아이가 밴을 이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공 태그를 확인해보니 몇 시간 거리에 다른 마을의 산업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아이가 왜 그곳에 있는지 꽤 걱정되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이가 엄마 집에 있었습니다. 그가 있을 거라고 말한 바로 그곳에서 그는 밴이 없어진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경찰에 전화해서 밴이 어디에 있는지 말했고 20분 안에 밴이 차를 세웠고 운전자는 놀랍게도 그 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내 전처의 남자친구였는데 경찰은 그를 붙잡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밴을 타고 우리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 더 쉬웠고 우리는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밴을 소유하지도 않았고 소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운전하기 위해 보험에 등록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압수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캐나다에서는 우리가 고발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차를 타지 않고 외출했기 때문에 이것을 절도로 추적하고 미끄러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이 그를 구금하게 된 것은 아마도 그것이 더 편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둘 다 다음날 아내에게 휴가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밴을 압수한 마당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것을 찾으러 그곳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평소보다 낮은 곳에 있는 것 같아서 외부 손상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외부에는 눈에 띄는 손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부를 확인해보니 지진 완화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산업용 패스너와 케이블이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일에 필요한 재료를 가져오기 위해 아내의 밴을 이용했습니다. 아내는 즉시 몸을 돌려 사무실로 걸어갔고 저는 그녀를 따라잡기 위해 조깅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밴에 접근할 수 있는 마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내와 나는 유일한 열쇠 세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이해했습니다. 우리 외에는 누구도 벤에 접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팁으로 $35를 주었고 그들은 저에게 그들이 벤에 접근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마당 내에 잠긴 공간으로 옮겨 안전하게 보관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벤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남자친구로부터 벤에서 장비를 가져오라는 첫 번째 문자를 받았습니다. 견인 압수 비용 및 일일 보관 비용을 포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인해 압수 장소에 벤을 맡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벤을 내보내는 것을 고려하기 전에 그가 이러한 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정말 화가 나서 욕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상환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1시간 안에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시간에 민감한 작업을 위해 장비가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그의 상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사에게 벤이 압수되어 내가 그럴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다음 주까지 가져가려면 미리 지불해야 한다고 반복했습니다. 사장님은 거친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무례하게 굴자 저는 장비를 운반할 차량을 훔친 것이 아니라고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학대를 참지 못하고 전화를 끊은 후 나는 그 이후로 3주 전 내가 연락할 수 있는 모든 플랫폼에서 그와 그의 회사를 차단했습니다. 나는 남자친구가 벤을 픽업하려고 할 때마다 가까스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종종 아이들이 벤이 필요해서 그들을 운전해야 했기 때문에 상사가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몇 번이나 연락을 주고 무시한 수많은 이메일을 보냈지만 아내와 나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설명하기 위해 한 번 응답했습니다. 왕복 4시간이 걸리고 미리 결제해야 했고 보안 보관 견인 비용과 압류 비용 등 하루 $125를 포함한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남자친구가 사용한 연료에 대해서도 상환받고 싶었습니다. 여행 비용으로 우리는 이전에 오메르당 58센트의 표준 요금에 동의했고 상사는 우리 여행의 총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전자 환승을 보냈습니다. 이제 벤은 한 번 여행했고 우리 차는 2번 여행하여 총 $1,600에 달했습니다. 마침내 금요일에 모든 것이 모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미 선불로 지불한 벤을 찾으러 차를 몰고 갔습니다. 열쇠를 움켜쥐었을 때 벤은 출시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선의의 표시로 사무실에 맥주 12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 다음 벤을 찾으러 갔지만 상사와 남자친구의 장비를 운반할 생각이 없었고 대신 차량과 동일한 보관율로 마당에 보관하도록 마련했습니다. 짐을 내리고 마당이 문을 닫기 직전에 떠났습니다. 주말에 남자친구로부터 장비를 가져갈 작업 트럭을 언제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묻는 전화를 받은 직후 나는 그것이 거의 2시간 거리에 있는 압수 장소에 있으며 사무실은 월요일 9시에만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전 0시 전화 반대편에 침묵만이 있어서 이 모든 시련을 겪는 동안 약 10초 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전 애인으로부터 가끔 업데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화를 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어떤 결과도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다음 급여 인상도 받지 못하고 연말 보너스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를 보낼 여유가 없었지만 그는 집과 직장 모두에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벤을 탄 것에 대해 형사고발을 당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처리하는 것은 법률 당국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의 두 번째 이야기인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년 전과 마찬가지로 흥미로울 것입니다. 전 애인과 결혼했고 그 시점에는 우리가 6년 동안 함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관계는 환상적이었습니다. 최근에 좋은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콘돔을 샀고 수년 동안 그녀의 변함없는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녀에게 새 차를 사주고 나머지는 내 사업을 시작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깊은 사랑에 빠졌다고 믿었고 우리 둘 다 아이를 원했기 때문에 가족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셀 수 없이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나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고 그 후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임신 중이었습니다. 짧은 순간 너무 기뻤지만 곧 현실이 엄청난 벽돌처럼 나를 덮쳤습니다. 우리 둘 다 시스젠더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임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나에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어떻게 좋은 일이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우리가 항상 꿈꿔왔던 가족을 가질 수 있는 완벽한 기회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논쟁할 힘이 부족했습니다. 나는 몇 가지 물건을 싸서 그녀에게 며칠 동안 사촌과 함께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 후에 다시 논의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 주에 사촌 집에 돌아왔을 때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이혼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없이는 안 된다고 애원하며 아이를 버렸다고 비난하는 동안 남은 짐을 챙겨주었다. 나는 묵묵히 힘을 다해 짐을 꾸려 떠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허락했다. 내 상속 재산으로 구입한 콘도를 유지하기 위해 내 이름으로 된 차도 그녀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녀는 위자료를 요구했고,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지불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녀도 자녀 양육비를 요청했지만 그 요청은 명백한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1년 후 이혼은 공식적으로 이혼이 끝나기 약 한 달 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다시 데이트할지 확신이 없었지만 친구들은 저에게 한번 시도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우리와 그리고 사이의 일은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결국 그녀에게 내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키스를 나누었던 내 상황에 대해 동정심을 표했고, 갑자기 그녀는 일주일 동안 내 문자와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황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내 집에 나타나서 쳐다보았습니다. 슬프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다시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며칠 전에야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빨리 밝혔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진료 예약을 받았고 그녀가 임신 약 16주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로 바람을 피운 적이 없다고 나에게 확신시켰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녀는 이 상황이 나에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나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을 표현했고, 내가 그녀와 아무 상관도 하고 싶지 않다면 이해했다가 결국 떠났습니다. 가서 함께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잘 헤쳐나갔습니다. 우리 회사는 몇 년 동안 번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을 구입했습니다. 매듭이 묶였습니다. 2아이가 더 생겼고, 개와 고양이가 1마리 더 생겼고, 우리 가족은 각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에 전 애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아내 옆에서 가족 모임을 하던 중 갑자기 아내 A씨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제가 자신과 아이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끔찍한 사람임을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그들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연체된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녀는 PTA 회의에서 내 아내의 사촌의 아내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공유했고 그들은 가족 모임에서 증거를 밝히기 위해 나와 대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아내는 나를 변호하려고 했으나 그녀의 숙모인 사촌의 엄마는 나를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하고 회사를 망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갑자기 우리를 침묵시키고 가혹하게 쫓아냈습니다. 우리는 충격에 빠져 모임을 떠났고 아내는 누군가가 있다면 전쟁을 벌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감히 나를 비방했습니다. 내 아내의 아버지, 개미의 동생이 받은 문자와 음성 메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화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점심으로 만난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고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이전 이혼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몰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황을 이해했지만 시어머니는 나에게 돈이 있으므로 전 애인이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도록 돕고 필요할 경우 전딸이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전딸의 삶에서 부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결혼 중에 잉태된 그녀는 특이한 영적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사촌과 가깝고 우리가 무시하기로 결정한 아내의 생각을 믿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녀의 형제자매들이 대부분 우리 편을 지지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엄마에게 화를 냈습니다. 대가족 드라마.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 애인에게 콘도를 주었다는 사실에 집착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지만 그 순간 기분이 정말 우울했고 여전히 그녀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없애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나는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위한 장소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녀에게 그것을 주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변호사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나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나기 몇 주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고 한 달 후 첫 데이트에서 만났고 연애한 지 2달 만에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일을 진행했지만 바로 함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끝났지만 아이가 거의 1살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함께 이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함께 이상한 영적 신념을 갖고 있는데 그 신앙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고 그것은 결코 나를 괴롭히지 않았지만 나는 그렇습니다. 그녀의 견해 중 일부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전전 애인에게 콘도를 주었다고 말했는데 그녀가 말했지만 그녀가 아직도 그것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그녀가 필과 내 안에 그리고 또는 그녀의 형제자매를 속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다른 사람을 위해 아내에게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지 않아서 괜찮지 않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모두 복사하여 아내의 가족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볼 수 있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 전 애인이 처음부터 확실히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무의미하지만 그들은 더 일찍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친척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내 전남편을 믿었지만 내 문서를 보여준 후 그들은 내가 고소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엄청나게 사과했습니다. 그녀와 증인이 되겠다고 제안하는 등 여전히 내 전남편을 사촌의 아내 이모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가까운 몇몇 다른 사람들은 내 사촌과 가까운 처남이 문서를 위조했다고 나를 비난했습니다. 상황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편이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묵묵부답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는데 임시 명령이 거부됐는데 지난주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내 가장 큰 고객 중 한 명과 만나서 우리는 오랫동안 직업상 알고 지냈고 친구는 아니지만 그가 리셉션에 도착했을 때 내가 이혼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인사하고 회의장까지 걸어가기 시작했지만 그는 나를 말리더니 누군가가 사무실에 나갔고 내가 아이를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사실인지 물었고 나는 그에게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했고 그에게 간단한 요약을 주고 심지어 이혼 서류를 보여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내 말을 믿고 앞으로 필요할 경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회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녀가 내 일을 쫓았다는 사실에 화가 났지만 그 후 더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변호사가 중단 작업을 하고 있었고 단념 편지를 받고 그녀를 고소할지 아니면 편지를 기다릴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토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을 여름용품을 사러 쇼핑몰에 데려갔습니다. 학교 수업은 끝났지만 학교에는 여전히 활동이 있고 다음 주말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몇 가지 사야 하고 다른 것들도 집에 두고 돌아오면 아내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편히 쉬도록 놔두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방 몇 개를 건네주고 엄마가 간식을 주었으니까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내가 처리할 것입니다. 트렁크를 거의 다 냈을 때 집 안팎으로 몇 번 들락거렸습니다. 누군가가 엄마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어린 소녀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워했고 그 소녀는 겁에 질려 보였습니다. 내 전 애인이 다가오는 걸 보고 그녀가 그 여자에게 말했지. 그래, 그 여자였어야 했어. 그 여자는 나머지 대화 동안 침묵을 지켰지만 내 전 애인은 나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 내가 여기서 다른 표현을 하긴 했지만 대화는 기본적으로 내 전 애인의 방식이었어. 내가 그 딸의 삶에 끼어들고 쉽지 않다는 불신을 표하며 그 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놀랍고 순진한 아이임을 강조하며 이미의 사람이 임신을 했기 때문에 나를 버렸다고 비난하고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맡겼다. 그녀가 그러려고 했다고 전 애인이 이미의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그것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문제의 여자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니며 전 애인에게 어떤 강요도 없이 아이를 책임지기로 선택했다는 실제 차이점을 지적했습니다. 딸을 우선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아이들을 우리 집에 데려올 수 있는지 의문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주장을 일축하고 그녀에게 떠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딸이 우리 아이들의 격차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비난했습니다. 교육나는 그녀에게 불합리하다고 말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그렇게 할 가능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합당하게 행동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집에서 나와 그녀가 이미 경찰에 전화하여 나에게 조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애인이 도착하기 전에 떠나라고 하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나는 마지막 가방 2개를 챙겨 창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애인이 어린 소녀의 팔을 아주 거칠게 잡고 차로 끌고 가는 것을 보았고 그녀는 떠났고 이제 나는 경찰이 나타난 소녀가 진심으로 걱정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을 걸었고 내 차의 영상을 포함하여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다시 신청했고 승인을 받았으니 지금은 괜찮습니다. 변호사에게 잊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이상 콘도에 살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 주가 지났으니 내 전 남친이요. 지난번 이후로 다시는 내 집문에 나타나지 않았어. 우주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난 월요일에 나를 찾으려고 내 사무실에 나타났지만 나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의 휴식을 돕기 위해 주로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임신 합병증으로 인해 목요일에 사무실에 갔는데 집에 가려고 떠날 때 전 남동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친했지만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치료사의 조언에 따라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그녀가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해서 만나자고 밖에서 며칠을 기다리다가 근처 카페에 갔더니 이혼 후 약 1년 반 만에 콘도를 판전 전 애인의 근황을 말해줬다. 이혼이 마무리되었고 임대주택으로 이사했다고 전 애인이 말하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물건을 사는 것이 돈을 버는 빠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평소보다 이상한 행동을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동안 여기에 있을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그녀는 약 2년 전에 양극성장애 진단을 받고 약간의 치료를 받았지만 그 후 중단했습니다. 변호사와 이야기했는데 그는 이것이 일을 좀 까다롭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신이상의 이유로 무죄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지금 한동안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 사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니는 내 전 애인의 행동에 대해 미안하고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녀는 조카를 위해 자신의 에피소드를 완화하기 위해 여전히 그녀의 여동생과 함께 있습니다. 아동 보호 서비스가 왜 개입하지 않았는지 물었고 그녀는 부모님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형수가 떠나기 전에 집에 가야 했기 때문에 번호를 교환했고 필요하면 연락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그게 다입니다. 이번 주에 영구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한 청문회가 있으니 잘 되길 바랍니다. 여동생이 제 말을 하더군요. 예를 들어 그녀는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이가 잉태될 무렵에 4명의 다른 남자 3명과 잤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그녀가 그냥 자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바보 같았고 나는 그 일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막내는 항상 같은 작은 방에 갇혀 있다는 소외감을 느꼈고 그녀는 예상보다 일찍 나오기로 결정했고 새로운 학교 생활이 시작되면서 낮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지만 고맙게도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내 전 애인에게 내가 다루고 있던 불안 수준은 그 당시에는 여전히 꽤 높았지만 적어도 숨을 쉴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약 2주 동안 침묵이 있었고 그 후 그녀가 현금을 시도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가짜 수표 그녀가 어떻게 내 은행을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임 클리닉 문서와 마찬가지로 수표는 분명히 가짜였으며 직원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정신과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나가면 그녀는 수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그것은 그녀에게 좋지 않은 것 같고 반면에 그녀의 부모는 내가 그녀를 고소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가 저지른 또 다른 위조 범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나에게 간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딸에게 더 긴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인기 없는 선택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들과 거래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거짓말을 한 모든 사람을 확실히 할 것입니다. 나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어 지금 당장은 이 문제를 다루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받아들인다. 그 여자에 관해서는 잘 되고 있다.
그녀가 지금은 내 전 처제와 함께 있다고 말하게 되어 기쁘다.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모든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지만 전 애인이 나중에 그녀를 다시 데려올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닌데도요. 전 처제에게 그 사람의 부모님이 그 여자를 데려가려고 하면 내가 그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알립니다. 아내와 나도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있는데 알고 보니 사촌과 전 친구가 된 것은 우연의 일치였고 두 사람 모두 이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 동영상이 나올 때까지 댓글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